대기업에게 의존을 합니다. 그 대기업에게 의존하다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은 바로 이 대기업의 오아시스가 중소기업까지 연결되도록 방향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지원하겠다. 중소기업이 모여서 스스로 오아시스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대학, 그 다음에 연구기관이 모이는 이 장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굉장히 우수한 인력과 기술과 기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10여 년 동안 우리가 한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아까 강길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지금 천착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돕는 몇 가지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이 그렇고 사내벤처가 그렇고, 그리고 대기업이 지금 민관 공동 합동 R&D 사업이라고 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R&D 자금을 지원하면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력, 새로운 지원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간단히 좀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금 지원하고 이런 방식의 지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로 이와 같은 시스템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가 갈 길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개념 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반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새로 만들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난 9년간 새로운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홈쇼핑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해외 소비라든가 이런 게 뭉개 100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매출을 올리던 것 중에서 100조 원이 날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숫자는 변화가 없는데 100조 원의 매출이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의 도움이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인터넷으로 다 넘어가고 대형마트 저렇게 늘어나고 편의점 늘어나고 해외 소비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든가 이런 제도도 있지만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을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 이 거대한 흐름을 막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예, 좋습니다. 결국은 이 거대한 흐름을 막기 위한 그래도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정부와 국회가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그 9월 20일 날 규제자율특구, 지역특구법, 또 소위 규제 프리존법 등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수년간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발을 내딛었는데 국회에서도 통과될 때 보통 어렵게 통과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통과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것은 저는 근래 보기 드문 국회에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업무보고에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앞으로 지자체와 이 부분을 긴밀하게 소통하고 각 지역의 특별산업, 과거에 이미 규제 프리존을 통해서 전략산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이미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맞지 않는 것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노력을 해서 특히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이 제도의 효과가 꼭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꼭 기울여 줄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블록체인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암호화자산 거래 사이트, 이게 지금 투기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단지 지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저희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을 인력을 10,000명 양성하겠다. 과기부가 얘기를 했어요. 또 기재부는 블록체인 기술 비용이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것을 2% 낮춰가지고 세공제 대상도 확대하고 여러 각 부처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기부는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입법하고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 다만 이게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통계청에 분류 기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통계청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10가지 분류 코드를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 거래소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그것이 해소하기 전까지 지금 벤처기업 지정에서 삭제한다. 그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 실제로 업계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어쨌든지 간에 이 벤처기업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중소벤처부의 이 시행령 특히 벤처업 쪽에서 제외하도록 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별로 이렇게 각각의 다른 목소리가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지금 2018년까지 이미 그동안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이미 돼 있고 이런 회사들이 과세년부터 4년간 50% 세액 감면을 이미 받아온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업비트, 코빗, 빗썸 이런 데 다 지금 이렇게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매 및 중개회사가 그동안 법인세, 소득세 감면받은 금액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이미 수백억 원을 이미 감면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특히 지금 ICO를 국내에서 제대로 지금 합법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 업체들이 모집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들어서.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다른 벤처기업들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국회에서도 일주일에 뭐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일주일에 보통 한 번, 두 번 국회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심 많은 사회의 이 블록체인에 관한 또 산업에 관한 이런 것들 열망을 제대로 모아내는 작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꼭 하실 일이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가상거래소 이 문제가 매매 및 중개업이 피해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개선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해야 될 일이지 아예 근본적으로 이걸 막고 또 ICO 자체를 금지하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중소벤처기업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좀 전면 재검토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 정부는 일관된 지금 입장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블록체인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데 ICO의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건가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시간을 좀 우리한테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범정부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저희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9개의 블록체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금 문제가 된 그 하나의 경우에도 벤처기업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일상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업계의 현황 또 목소리를 가장 먼저 제대로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대전 서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관님. 네. 네, 제가 이렇게 옆으로 안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장관님인데요. 오늘 요즘에 장관님 하시는 말씀들의 화두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 M&A 활성화, 스타트업 파크, 그리고 벤처 캐피탈, 모태펀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PPT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이어나가고 제 질문이 끝나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파라고 아시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세계를 말 그대로 좌지우지하는 실리콘밸리의 그런 스타트업으로 시작된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부 다 집의 차고지에서 개업을 했거나 기숙사 방에서 개업을 했던 사례들이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이 가파 4대 기업의 세계 시총은 뭐 전 세계 1등부터 5등까지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18배의 압축 고도 성장을 이뤘습니다. 다음요. 이 실리콘밸리 주요 현황을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창업 3년 후 2015년 기준입니다. 신생법인의 생존율이 61.2%, 한국은 39% 남미십니다. 신규 벤처 투자, 실리콘밸리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지역 전체의 약 26조 원입니다. 미국 전체 벤처 캐피탈 투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관님께서 강조하신 M&A를 통한 투자 회수를 보면 무려 49조 정도를 투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공개를 통해서는 약 3조 원 정도의 투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세계 주요국의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0.13입니다. GDP 대비요. 경쟁하는 중국은 0.24, 인도만 해도 0.39, 미국은 당연히 0.37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비용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존경하는 우리 위성건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술 탈취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다음 걸 보시면 기술 탈취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16년 대비 17년도에 7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족을 못 쓰는 느낌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특허 침해 소송 승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 대표적인 기술 탈취 사례인데요. 김성태 대표님 질의하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 승소율이 불과 11.1%에 불과합니다. 한쪽으로는 질문하고 한쪽으로는 압수하고 있는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검찰이 이 특허 소송 침해 전담부를 만들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접수 건수가 786건이지만 약식 명령과 정식 재판 한 건수는 불과 36건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네.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과 같은 가파가 성공했던 요인을 한 가지만 한번 꼽아 주실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그것이 시장에서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뭐 저도 공부를 해서 하는 겁니다. 첫째는 융합, 컨버전스. 두 번째는 그것이 가능했던 실리콘밸리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 공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전체 벤처 캐피털 투자의 약 40%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과 같은 우수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기술 탈취가 공공연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엄격하게 그 지금 막대한 배상을 물기 때문에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징벌적 배상으로 표현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침해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평균 액수는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놀랍게 대충 얼마쯤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허 침해로 인한 평균 손해배상이 49억 원. 하늘과 땅의 차이죠. 자, 우리 장관님께서 모태펀드에 대한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아까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듯이 2016년도에 우리나라 모태펀드를 포함한 또 순수 투자조합들의 민간 펀드까지 합쳐가지고 조성액 수가 불과 3조. 2017년에 4조를 넘어섰습니다. 조성액수이고요. 실제 2016년에 실제로 투자된 액수는 2조 남짓. 세 발이 핀 거죠. 예. 제가 산자부장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또 혁신 성장 공정경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기술 탈취나 내부자 거래와 같은 이러한 생활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다. 공동으로 를 만들어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법원으로 갔을 때 구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럼 사법부는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검정부 TF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적어도 저는 의견 교환을 통해 여러 가지 회의 방식이나 무슨 세미나나 무슨 이런 포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법부의 판사들도 어느 정도 의견 교환과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산자부장님께도 질문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 유일한 방법은 저는 스타트업에 불티나는 일들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개척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스타트업 확대에 대한 구상을 올해 계획을 잡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술 탈취 문제는 제가 취임하면서 기술 탈취만은 반드시 막겠다고 했고요. 지금 그동안 지난 1년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기술 탈취는 근본적으로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술 탈취를 접근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가 우리 중소기업이 외국 기업하고 거래하고 한국 기업하고 거래할 때 외국 기업은 제일 먼저 비밀유지 협약서 NDA를 발급을 하는데 한국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국 기업들도 기술 거래할 때마다 NDA를 반드시 발급하는 이런 지금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가서 그렇게 기술을 요청을 했을 때 NDA를 발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원래 저희한테 와서 기술 임치를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스타트업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벤처펀드가 소규모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하고 다르게 최근에 저기 하나은행이 저희 모태펀드하고 함께 지금 1,000억 원의 그 펀드를 만들었고요. 미래에셋이라든가 그 대기업이 지금 거의 수천억 원의 그런 펀드를 만들어서 민간에서도 이제 벤처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갖가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저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필요해서 지금 스타트업 센터를 전국에 그걸 팍이라고 저희는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스타트업 팍을 전국에 만들어서 스타트업들끼리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자금 지원이 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재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존경하는 홍일학 의원님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관님, 저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의견을 좀 해보겠습니다. 2월 1일 날 소상공인 연합회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중기부로 조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죠? 왔는데 중기부에서는 법령이 위반할 경우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회신을 했고, 그 뒤에 회장 자격 점검을 요청했고, 뭐 우여곡절 그때 3월 30일 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중기부에서 공문만 몇 번 왔다 갔다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아까 소상공인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회장과 위원장이 그 관여하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어서 마치 이 중기부에서 개입을 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 듯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절차부터 개입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연합회에 예산 집행 점검이 들어간다. 17년. 16년도 이때쯤 이렇게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이때 보면은 4월 10일 날 성대형 적합업종 특별위원회 특별법 법제화 천막 농성을 소상공인연합회가 하고 4월 12일 날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때 4월 17일 날 중기부에서 예산 집행 점검을 들어가면 이때는 서로 생각은 같이 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을 반대는 하지 않습니까? 중기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은 저희 국정과제 되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래 그 같은 생각을 하지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17일 예산 집행 현장 점검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5월 28일 날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이 본회의 통과되면서 천막 농성을 중단합니다. 그 뒤에 7월 14일 날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때부터 이제 8월 29일 날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집회를 계속해 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예, 이걸 갖다가 마치 이 중기부에서 이쪽 저쪽 압력을 넣어서 소상공인 연합회를 어떻게든 괴롭혀 보려고 한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선생님도 제 생각 같은 거죠. 예, 저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게 논란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 장관님 보시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의원님들은 몰락이 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국회에서 의견을 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이 이렇게 우리 경제가 깊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방치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백약이 무효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옛날 생각으로 하면 투자를 하면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면 소득이 증대된다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일반적인 생각이 작동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 지난 10여 년 동안. 네. 아무리 투자를 해도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설령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고용이 늘지 않는 이런 저고용 시대에 우리가 직면했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와서는 소득을 높여보자, 주도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가처분을 늘려주기 위한 방법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고용을 늘려보자.
고용을 늘려보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재정을 투입해서 좀 지원해보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디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지금 심해졌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기적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켜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 앞에 이제 또 삼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율, 금리, 또 나아가서 물가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 전체가 정치권 전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여야가 이제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병력 대체 업무 제도인데요. 산업기능요원 제도하고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있는데 이게 2016년에 중소기업이 그 인력 부족난을 완화에 크게 기여해온 것인데 2016년도에 산업분야 대체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결론을 내린 거 아시죠, 사장님? 네, 들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방치하면서 그냥 축소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걸 국방부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와 논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국방부도 지금 병력이 뭐라 그럴까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다고. 지금 이 산업분야 대체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에서 이 축소보다는 그간의 성과가 만만찮게 좋았던 것이 여러 통계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기부에서 설령 국방 인력의 문제가 저하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양심적 병력 거부자 대안도 마련하고 멈춤 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인력 부족으로 소수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중기부에서 노력해보는 게 어떤가. 네, 의원님 말씀에 저쪽으로 동의하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저희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방부 우리 국군이 지금 첨단군으로 지금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병사 하나하나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우리 중소기업 인력 양성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국방부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훈 의원님이십니다. 예, 대구산업갑 국회의원 박대훈입니다. 장관님 취임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변자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장관님은 경영을 전공하셨고 또 전직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답변에서는 장관께서는 이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이고 또 소득주도 성장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다. 또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느꼈을 때뿐만 아니고 국민들은 장관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많이 느꼈고 물론 장관이 내각에서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서 정책에 반영이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리라 이렇게 생각되지만 저는 장관이 또 중소벤처기업과 초대인재 장관으로서 좀 더 죽기 살기로 정말 우리 수호천사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냐. 그렇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제가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언어와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까?
언론하고의 뭐 관계가 좋다고 나쁘다 이렇게 물론 얘기하는 언론과의 관계는 불가결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장관이 취임 후에 청문회에서 많은 고족을 치렀을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악화되었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언론 재단에 확인해 보니까 홍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집행연 결과를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제가 이게 중소벤처기업부가 한 건도 없을 수 있는 거에 서 제가 중기부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광고 수요가 없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추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라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갖고 있는데 전혀 홍보를 안 했다.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이렇게 홍보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론에 지시한 적 있습니까? 의원님 저기 언론을 하려면 장관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있다 없다면 얘기해 주세요. 네? 있습니까? 그렇죠. 대변인 그러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대변인 대변인께서는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고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제 전략회의를 홍보 전략회의를 금년도 1월 30일하고 4월 10일 한 거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6월 7일 날 대변을 왔습니다. 그 전에 모르니까? 있었다는 거는 뭐 알고는 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 담당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홍보 담당관께서는 이 두 차례 홍보 전략 변경하고 있죠. 2월 홍보 전략회의는 모르고 제가 그 3월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아니 4월 10일 날 하셨죠. 예, 4월 10일 날 홍보회의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을 보낼 때 산업여러분한테 뭘로 보냈습니까? 우리 공문 전자문서 시스템을 보냈습니까? 그냥 이메일로 보냈습니까? 그 제가 홍보 담당관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아니, 어떤 형태로 아니, 보내는지 이메일로 보냈냐 전자문서 시스템 보냈냐 이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어. 그 전에 이미 저 오기 전에 보냈던 얘기입니다. 됐어요. 홍보 담당관이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전자문서 시스템을 보내지 않고 이메일로 보내지는 이해할 수 없다 이거. 근데 이메일로 보냈으니까 산하기관에서 전부 다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고 회의는 참석을 다 하고 논의를 다 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장관님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의를 은폐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과 기관의 홍보 담당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보 위반이라고 봅니다. 이 회의에서 뭘 얘기했냐 그러면은 장관님이 뭘 보냈는지 모르시죠? 장관께서 평소에 스크럼 홍보를 강조하셨는데 스크럼 홍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띄워보시면 사람에는 홍보를 중소기업과 사전에 협의해라. 홍보 집행의 성과 측정하는 중기부 비서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겠다. 장관 이런 내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아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중기부가 사람을 길들이기 위해서 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 반응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 자료 보면 장관님 말씀을 이제 전달한 겁니다. 그죠? 실제 제가 가진 이 자료는 이 재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서 장관님이 홍보위원 자율적 집행을 다만 스크롤 홍보를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보집의 성과 측정과 성격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서실로부터 항상 피드백을 받겠다. 비서 왜 피드백을 받겠습니까? 사람이 홍보하는 것은. 네? 비서 왜 받냐 말이죠.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제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언론에 관해서 길들이기를 하고 말이죠. 저 산업계를 중립선대의 자율성을 훼손시켰다고 봅니다. 장관이 이와 같은 지시를 할 수도 없고 장관이 지시하면 중소벤처기업을 할 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를 무기로 또 공보를 무기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난 이제 이 이후에 대책 이후에 홍보를 딱 두 건을 했어요.
조선일보 한 개에다가 2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언론이 길이 드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다음 잘 한번 보시죠. 다음 절. 그 다음, 이게 이제 취득 기자들 모아놓고 전 대변인이 얘기한 겁니다. 조합지 한거, 경제지 한거 찍어서 홍보만 하겠다.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좀 여기 말씀- 와서 잠깐 답변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 언론 홍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요. 제가 와서 언론 홍보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가 지금 하는 조직혁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한꺼번에 할 때 효과가 커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산하기관의 한 기관이 홍보를 할 때 혼자 날카로 들면 그게 효과가 크지 않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것은 왜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대변인실에서 카톡을 별도로 만들고 이메일을 보내고 또 산하기관에서 이와 같은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니까 전부 다 숨기고 있어요. 왜 숨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지금 우리 부에서 공부를 하자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산하기관이든 아니면 우리 부 내에서든 자꾸 홍보에 관련돼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의견을 그냥 교환하는 것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야지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홍보가 좀 효과가 없지 않았는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좀 종합감사 때 그 당시에 대비를 저희를 신청해서 장관님과 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현재 저기 네. 지방청에 나가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칠승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 화성시 병 출신 권칠승입니다.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서울 지역의 편의점 같은 경우에 카드 수수료 규모가 전체 영업이익의 한 30% 정도.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더 큰 업종이죠. 그래서 이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신용카드와 비교해서 여러 간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이 예.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의 이제 결제 방식을 그대로 원용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더 금융결제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무위 소관이라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올해와 작년 은행들의 상반기 수수료 이율을 봤는데 올해 상반기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사상 최대고 금액이 4조 267억 원이거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챙겼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금융계가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금융계와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좀 교섭을 좀 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부 다 소상공인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들이 여기 많이 섞여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월 중에 금융위에서 다시 실태 조사를 해서 수수료를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제 어제 금융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아신가요? 어제 얘기는 제가 잘 네, 어제 최정부 금융위원장님이 정무위에 나가서 제로페이가 영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제로페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 이제 내용들을 이제 인지하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까딱하면 이제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도 수수료 이 제로 운영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이렇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로페이가 가능한 방식으로 좀 과감하게 작은 분야라도 지금 이제 새로운 방식의 운영 방식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시킬 수 있는 뭐 작은 규모의 방식이라도 시범이라도 해보는 방식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속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연애를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측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만 지금 세제 혜택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하는 각종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제로페이의 수수료가 낮은 것은 소상공인에 비해서 낮은 것이고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업체들이 카드사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또 한편에서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비용이 카드보다는 훨씬 덜 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국에 가서는 카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중간에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을 건데 그것은 국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로페이라고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하시고 기대가 크다는 걸 생각하시고 좀 책임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경제와 관련된 여러 기사들 중에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올해 90%에 육박할 것이다. 뭐 100만 개 자영업이 폐업을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봤습니다. 17년도 창업 대비 폐업 비중을 보니까 15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특히 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의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네. 예. 그런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지만 서서히 좀 줄어가는 추세라고 중간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 봐서 좀 줄어가는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에서도 지금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지는 데는 더 커지고 또 영세 소상공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만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최영세 상인이라고 보입니다. 뭐 본인의 임금비를 뭐 이렇게 받는 뭐 자기 고용업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실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5인 이하의 지금 자영업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거의 9년간 100조 원에 달하는 그 매출액을 이 대형업체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 소형업체들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뭐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대책을 좀 마련해서 국회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 폐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같은 이런 근거 없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중기부 차원에서 좀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명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보통 창업이 한 100만 개쯤 들고 폐업이 한 90만 개쯤 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 한쪽만 딱 해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명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제리 마지막으로 김규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입니다. 다들 힘드시죠? 예,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파이팅 한번 할까요? 자, 중소기업부 화이팅! 손도 좀 올리고 하세요. 화이팅!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부로 야심차게 출발하셨는데 그런데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살게 좀 나아졌습니까? 장관님은
손에 잡히는 경제에 우리나라의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좀 나아졌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잘 나아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계속 장관님께 나아졌다고 정말로 살기 좋았다고 고맙다고 이런 전화가 빗발치게 오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대하고 바랍니다. 경제가 좋아지려면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야심차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 R&D 투자 금액이 많이 투자됐습니다. 얼마입니까? 98조 8천억 정도 되죠? 약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라는 돈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돈을 R&D 자금으로 넣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R&D 투자 대비 중소기업 기술 능력 증감률이 비교한 자료입니다. 혁신이 역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걸 보면 민간 영역까지 포함한 R&D 자금은 2012년 대비 2조 이상 늘었고요. 정부 예산도 2조 900억 원에서 34% 늘어 3조 2천억으로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장관님 그 화면 좀 잘 인식해 주세요. 네, 기업 분할 연구소도 36% 증가했고 소속 연구도 2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술 능력이 수치 한번 보세요. 기술 능력이 이렇게 돈도 넣고 사람 넣는데 오히려 이게 감소했습니다. 도대체 돈을 저만큼 투자했는데 왜? 뭐 때문에? 어째서 기술 능력이 감소하는 건지 도저히 본 의원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신제품이나 개선된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이 대기업은 10개 중에서 6개가 넘는데 소기업은 10개 중에서 2개도 못 미칩니다. 또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도 3분의 1로 너무 저조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2014년 계획했던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계획 자료를 갖고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에서 표에 보면 첫 번째가 계획 수립할 때 당시 상황이고 가운데 정부가 계획한 목표치 제일 오른쪽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예. 당시 정부에서 3차 계획 발표를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대비 90%까지 향상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장관님, 지금 중소기업 기술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74.7%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오히려 떨어졌어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부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한 지표는 돈 지출 확대, 즉 양쪽 확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질적 성장해야 하는 지표들이 다 미달리고 말았어요. 돈도 더 많이 투자하고 연구하는 사람도 더 늘어났는데 기술 수준이 떨어졌다? 장관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함께 하시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냥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뭐 그렇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중소기업 말고도 더 훌륭한 지금 있는 그 사람들 전문가 사람도 있고 대비 대책 세울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께 해서 모두 다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점검하자고 국정감사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놓고 사업화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술 사업화 전담 조직도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주먹구구식을 그냥 했습니다. 돈 많이 넣고 사람 많이 넣고 기술하겠다, 투자하겠다, 연구하겠다, R&D 하겠다 그러면 그냥 일어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막대하게 마이너스로 다 쳐지고 말더라. 천문학적 투자 R&D를 했는데 사업화로 이어지는 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사업화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단 일어나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그게 사업 성공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넣었는데 돈이 안 벌어졌다. 기술은 좋았다. 근데 돈이 안 벌어졌다. 이거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R&D 성공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업은 이익단체이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R&D는 성공하는 게 R&D지 성공 못하면 R&D는 R&D가 아니라는 얘기죠. 개발해놓고 사장되는 기술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개발하지 말아야 될 기술이고요. 개발 성공하는 기술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급이 예산을 제한해서 이제 끝났다. 정말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만 안 됩니다. 예산만 따먹고 연명하려는 정책 자금의 브로커들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정보도 못 먹으면 응신이라는 얘기가 어떤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를 가끔 내가 들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기술개발 성공한 기업의 사업 정책 자금을 연계해주고 기술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하고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이 모든 사업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장관님이 생각했던 거죠. 자, 지금 다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 국밥. 그러기 위해서 먼저 수주적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가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경제 전문가인 장관님이 그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장관님,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려면 바꿔야 될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R&D를 한다. 세계 최고의 R&D를 한다. 목표를 거기 둬야 됩니다. 두 번째, 그 R&D는 돈이 되는 R&D여야 된다. 공상망상 같은 R&D는 안 된다. 세 번째 R&D, 그거는 모든 국민이 잘 살고 활용하고 세계가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R&D를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 얘기선 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강길구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 R&D가 그 투자 액수로 보면 세계 상위 순위이지만 결과로 보면 좋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도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R&D 시스템을 전면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7대 약속이라고 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성공률에만 치중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든 안 하든 그냥 10%만 다시 내게 되면 성공 수수료로 내게 되면 성공으로 우리가 지금 치부를 했기 때문에 R&D 성공률이 90%가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성공 수수료의 관계를 두지 말고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중소 벤처기업부의 R&D는 사업화 성공률을 가장 중시 여겨야 된다. 그런데 사업화 성공률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자료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사업화 성공해도 거기에 또 성공률 %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스템을 전체로 바꿔서 지금 수수료 체계를 전부 바꾸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나라에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R&D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서 내년부터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논의된 것처럼 지금 R&D가 그렇게 독자적인 R&D로 치우쳐져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많은 기관이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R&D 방식으로 내년부터는 전면 바꾸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짜기 전에 장관님께서 저 R&D 전문가니까 함께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해야 될 차례인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중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입장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